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을 뽑는 4.3 보궐선거 투표가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으로 모두 경남에서 치러집니다. 투표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창원 성산 반송 제5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지역구 모두 이 사전 투표율이 14.5%를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오늘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닌데다 이 사전 투표제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침 6시부터 진행된 이번 투표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후가 되면서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지금 투표소에 오시면 10분 안에 투표를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의 유권자는 모두 18만여 명으로 54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은 35.8%입니다. 경남 통영 고성에서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유권자는 15만여 명으로 투표소는 73곳입니다. 투표율은 오후 3시 현재 40.9%로 창원 성산보다 높습니다. 같은 시각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율과 비교하면 창원은 낮고 통영 고성은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 투표 마감 시간이 저녁 8시로 늘어난 만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4.3 보궐선거 결과에 여야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 2곳이지만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죠. 투표 마감 시간이 이제 5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 유세전을 펼쳤던 지도부는 이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개표 전까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은 이 행사 이후 별다른 일정 없이 보궐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상황실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별도의 메시지 없이 투표율 등을 전달받으며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행사 이후 서울로 돌아와 보궐선거 지역 선거대책본부와 수시로 연락하며 개표 상황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추념식 참석 이후 유일하게 후보를 낸 창원으로 돌아가 이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이후 창원의 각 당 선거 사무실에서 개표 방송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이와 관련해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협조를 하는데도 청와대가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건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는 너무 당연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적격한 장관들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두 분 수석 역시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의 협치 의지를 물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개각은 2달 이상의 충분한 검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의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의 검증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한국당 등 야당의 정치 공세로 국회가 보고서 송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이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 김현철 후보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발목 잡기는 그만두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상황이고 여당은 이미 조동호, 최종호 두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추가 낙마는 없다고 말씀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두석 이상의 의미를 갖는 오늘 4.3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역시 경남 창원 성산 지역입니다. 여당 의원이 사퇴하고 소수 정당인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됐지만 보수 성향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서 끝까지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경남 창원 성산 지역구는 유권자 가운데 다수가 노동자입니다. 당장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자리가 대폭 줄면서 지역 분위기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실직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창원 쪽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창원 쪽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성산은 17대 총선에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진보 진영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단일화에 실패한 19대를 건너뛰고 20대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다시 지역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선거 결과는 단순히 노회찬의 당선을 넘어서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권력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창원 시민들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역시 이번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여 후보는 여당과 힘을 합쳐 제조업과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힘을 주었습니다. 정의당의 그 기치에 맞게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 노동이 존중되는 그런 문제를 더욱더 확장시키내는데 제가 이제 견인차 역할을 좀 하겠다.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3일 선거는 반드시 경제정책을 정부가 온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또 성산 국민의 명령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젊음을 내세우는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첨단 방위산업 활성화와 창원형 코트라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창원 기업의 자립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창원형 코트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여권 단일화 효과를 높이려는 정의당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지도부가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창원 성산은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와 범보수 진영의 결집 유발 효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축구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벌여 선관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애꿎은 구단까지 2천만 원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김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붉은 점퍼를 입은 채 손을 흔들고 어린이들과 사진도 찍으며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운동 경기장 내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 황 대표의 축구장 유세전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선거 협조 요청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프로축구연맹은 징계위를 열어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황 대표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2천만 원의 징계를 받는데 정작 축구장에서 유세를 벌인 한국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벌과 금이라고 하는 제재 조치가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민주당 등 여야는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를 정치 민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밀치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그리고 무단 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경기장 선거 유세는 한국당만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정의당도 지난달 유세용 머리띠를 한 채 농구장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선관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5당 후보들이 모두 축구장 유세를 벌였지만 선관위는 당시 무료 경기여서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중립지대인 경기장까지 침범한 선거 유세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이른바 PK 지역에서 당선자를 낸다면 강력한 전국 주도권을 이어갈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한국당의 표심이 강한 지역이어서 지더라도 지지율 격차에 따라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찌감치 통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양문석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폐조선소를 회의 장소로 잡아 조선산업 위기로 불황을 겪고 있는 통영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통영 고성 쪽에 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표심이 강한 곳이어서 처음부터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뒤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과감한 정책과 대규모 예산 지원 약속은 물론 주말 사이 5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이 내려가 집권 여당의 세를 과시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올 가을까지 통영 조선산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민주당이 통영 고성에서 승기를 꼽는다면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PK 지역 주도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공지에 몰린 전국을 돌파할 동력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은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군수와 같이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양문석입니다. 지더라도 지난 40년간 한 번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지 못한 곳이어서 큰 의미 부여를 경계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지지율 격차입니다. 큰 차이로 진다면 PK 민심이 민주당의 등을 돌린 것으로 평가돼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총선까지 이해찬 리더십이 얼마나 공고하게 유지될지 판가름 나는 동시에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맞붙는 원내대표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주당 지도부도 선거 결과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진입 시도로 충돌이 빚어지면서 20명 가까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진입 시도나 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조금 전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국회 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국회 울타리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완전히 허물어졌고요. 경찰 차단막이 설치됐는데 그것도 한때 허물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한때 경찰과의 대치가 극렬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그 김명환 위원장도 경찰 차단막을 넘어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정오 기준으로 19명이 연행됐었는데
있는데 추가된 연행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건 노동법 개정 반대입니다. 핵심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인데요. 조합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 제도가 무력화될 거란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개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현재 소관 구원경 노동위원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 참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계속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4.3이야말로 김이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그 선언 정신을 가장 정통적으로 되새기게 만드는 민족 정신 활화산의 분출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4.3을 알아나가고 3세대 유족이 1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4.3의 정신을 기억하는 내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죠.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동생이 땅도 아닌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은 그 사단만 아니었으면 이제까지는 억울한 마음만 드러나신 뒤 그래도 이렇게 우리 향신이가 다 들어주는 이젠 속이 다 풀어진 것 알마. 붉은 저녁에서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71번째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도민과 생존 피해자,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하지만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실을 규명할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 4.3은 지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당시 도민의 10%인 2만 5천여 명에서 3만여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71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사죄의 표현에는 군경 모두 인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추념식의 모습을 보인 건 경찰 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감룡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민 청장은 4.3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정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방명록에는 하루빨리 비극적 역사의 상처가 진실에 따라 치유되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이 반성에 따라 돋아나길 기원한다고 썼습니다. 경찰 총수가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애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민 청장이 내놓은 메시지엔 직접적인 사죄의 표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번에 애도를 표한 것을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양민학살에 경찰이 참여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민 청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사과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애도를 하시는 입장이? 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경찰이 그럼 양민학살에 참여했다면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밝혀진 사실에 따라서 경찰도 그 사실을 인정할 거는 인정할 것입니다. 네, 군 당국은 오늘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입장문만 발표를 한 거죠? 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추념식이 열린 시간에 맞춰 입장문만 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이 한 문장짜리 짤막한 입장이 전부였습니다. 경찰과 달리 추모식에는 국방부 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고 서주석 차관은 오늘 오전 중국군 유해 송환식에 참석했습니다. 서 차관은 오후 2시에 열린 방위사업 관련 회의를 마친 뒤 늦은 오후에 광화문을 찾을 예정인데요. 제주 4.3 유족들은 행사 당일인 오늘까지 서 차관의 방문 시간조차 모르고 있다가 오전 추념식이 끝나고 나서야 일정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서 차관과 만나는 대신 직접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줄곧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며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변종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체포된 SK 창업주 손자 최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최 씨가 현대가 3세와 함께 대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법원은 SK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심사에 불출석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직장에서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가운데 또다시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결정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최대한 선처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최 씨는 최근 자신에게 3차례 대마를 건넨 공범 이모 씨를 설득해 경찰에 자수하게 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지난해 3월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대마를 피운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는 정 씨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그건 건초 같은데.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해외에 머무는 정 씨에게 서둘러 귀국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붙잡힌 판매책 등을 상대로 다른 부유층 자제들이 대마 구매에 연루됐는지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재벌가 3세들이 잇따라 마약 혐의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그룹 3세 31살 최모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직장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근까지 대마를 구해 피웠는데 2달 사이 90번이나 피울 수 있는 양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45g이다 보니까 보통 0.5g씩 피잖아 일반적으로. 현대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 29살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정 씨의 여동생은 20살이던 지난 2012년 대마를 피웠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대마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물론 공급책 역할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재벌가 자제들이 잇따라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한 유학 생활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실제 정 씨는 유학 도중 마약 판매책을 알게 됐고 최 씨에게까지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 역시 미국 유학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외에서 마약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다면 아무래도 규범의식 자체가 마약 거래는 SNS 등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그리고 은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혹에 넘어가는 일반인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급선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구하는 사람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되고 돈만 보내면 부유층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마약.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가수 로이킴이 정준영 몰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던 멤버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는 로이킴이 이른 시일 안에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로이킴이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로이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로이킴이 단순히 대화방에 유포된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에 방송된 슈퍼스타 K4 우승자인 로이킴은 정준영과 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핵심적인 단서로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서울 경동시장 한방천하 건설 사업입니다. 당시 윤중천 씨는 사기 분양 혐의로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통상적인 절차를 어기고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면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씨를 직접 조사한 검찰 수사관은 윤 씨가 손을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중천 씨는 한약재 전문 상가를 만든다며 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과 2008년, 2010년 등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2010년 세 번째 수사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윤 씨의 탈세 혐의를 밝혀냈고 검찰 수사도 강도 높았습니다. 고소 사건 중 피해 금액이 많거나 사안이 중요하면 경찰이 아닌 검찰청 수사과 혹은 조사과 수사관에게 배당되는데 당시 윤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서민들 그 말에 개발건물 그런 거를 그걸 횡령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수사를 더 열심히 한 거지. 그러나 석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는 그해 7월 제동이 걸립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는 달리 기소, 불기소 등의 수사관 의견 없이 무조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겁니다. 담당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조사한다며 검사가 직접 하게 해달라는 윤 씨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된 직후였습니다. 다시 손을 어딘 갔어? 순간이나 그것은 의심을 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의견 없이 어떻게 송치를 할 수 있어, 이 사건을. 특히 해당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는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박모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다른 사람 있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같은 사건 처리 과정이 김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낼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과거 윤 씨 관련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또 일자리 문제 등에 중점을 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이달 하순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 당초보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 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기요했습니다. 추경호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화돼 신속히 검토하여 추경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여 4월 하순경에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해줄 때 금융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신용입니다. 하지만 거래 자체가 적은 이른바 금융 이력 부족자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가정주부 등의 금융 이력 부족자들도 고충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의 기본이 되는 개인 신용등급, 신용거래의 성실성,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쓴 뒤 잘 갚았는지가 평가의 중요 요소입니다. 대출의 위험성을 계량화해 편리하긴 하지만
금융거래 실적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가정주부, 고령층 등은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금융이력 부족자는 1,300만 명이나 됐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비금융 정보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통신요금을 잘 냈는지,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쓰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신용평가를 토대로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가 금융이력 부족자라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한 뒤 대출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형태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지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7, 8등급 71만 명 가운데 20만 명가량의 은행 대출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도가 양호한데도 그간 금융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어 대출 이용의 제약을 받았던 일부 금융 소외계층에게는 적정한 대출 이용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신용평가 항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더 커진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뒷좌석 안전띠를 매는 사람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합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트레일러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시설물을 들이받고 추락했는데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관성에 의해 창문을 뚫고 튕겨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앞좌석보다 뒷좌석 치사율이 더 높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6%로 독일과 호주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탑승자 가운데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8개 톨게이트에서 의식 개선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한 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고속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 순찰차는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합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벨트데이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붐을 조성코자 합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이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셔서 정말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이분이 장관 됐을 때 제가 축사했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장관 자리 주시는데 앞으로는 더 큰 자리도 줄 거라고 했는데 어차피 대표회장님이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 정권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전부 명쾌하게 해주는 것이 그에 따라서 이 표가 향배가 상당히 더 급진적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님 대통령을 우리가 3번을 세웠습니다. 이승만 장로님 계셨죠.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윤상정 의원 세상 사람들이 다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는 한국 교회가 열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청와대 들어간 뒤에 교계 지도자님들께서 방관하시더라고 보니까 제대로 감독도 안 하시고 또 겨우 뭐 1년에 한 번씩 청와대 가서 식사나 하시고 오시고 이래서 아마 기독교 출신 장로님들 대통령이 실패했지 않느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청와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도 끝까지 우리 교계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 뭐 비박이다 친박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제발 좀 합을 하셔서 야당락해서 우리 한기총 우리 정한 목사님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대표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자유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아멘 해요 이때는. 아멘. 한민 농민을 잘 지켜주시고 아멘. 저 박신하 같은 놈들 잘 처단해서 할렐루야.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좀 사명의식을 가지고 좀 교회를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지금 통과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만은 그 문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교회를 별로 금년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원래 기초연금 지급 확대되죠. 예정돼 있죠. 아동수당 금년에 3조 또 되죠. 곳곳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재정 건전성 이거 심각하다. 자칫 그 복지 정책을 늘려서 무분별하게 늘려가지고 우선 정성호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기준 신설에 따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KT 전 사장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KT 공개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다수를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에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전 사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시점은 2011년과 2012년의 채용 과정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에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업무를 하다가 다음 해인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KT에서만 2번의 채용 과정을 거친 겁니다. 2건 모두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2년 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을 그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는 데 보내서 적성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원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에 그 KT가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T가 서류 전형 합격자들을 행동과학연구소에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가 1차 서류 합격에 통과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 적성 검사해달라고. 당연하죠. 그 명단에 없었던 거예요. 김성태 의원의 딸이.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예선전도 치르지 않고 우승을 한 이런 경우니까. 이런 가운데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지원자가 채용 부서를 통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원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의 조카가 저희 이제 기사에 나온 대로 2009년부터 11년까지 KT의 자회사를 다녔다라는 건데요.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닐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입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 측으로부터 이력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저희가 내부 진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여러 가지 그 취업 조건들이 맞지 않았는데 그 본인이 본사 근무를 고집을 했고 그걸 뭐 자회사로 보내느라고 좀 애를 먹었다 이런 이제 내부 취재를 기사화하게 됐습니다. 한겨레 보도로 조카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자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15일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딸은 2년여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또 조카와 관련해서도 김성태 가족까지 걸고 넘어지는 행위는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초 김 의원 딸의 채용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에 열렸던 기자회견 다시 보시겠습니다. 새빨간 여러분들,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 통지 메일입니다. 아침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들었어요. 무조건 입사시키는, 뭘 입사를 시키는 거예요? 뭘?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애 2011년 4월 달에 KT 계약직으로 2년 계약직으로 입사가 됐습니다. 그 애가 왜 밤늦게까지 매일 그 비정규 계약 기간에 매일 한 번도 밤 11시 이전에 집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공채에 지원했던 2012년에도 김성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어떤 식으로든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유열 전 사장이 구속되고 검찰은 KT 채용 비리 전반을 조사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폭로와 함께 과거 행적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폭로는 사흘 사이 2건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2014년 민주당의 네바다주 부지사 후보였던 루시 플로레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에이미 레포스라는 여성도 자신이 하원의원 보좌관직을 수행하던 2009년 당시 비슷한 일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He just slid his hands behind my neck and pulled me close and our noses touched and then he rubbed noses with me for 10 seconds. 이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단 한 번도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며 많은 이들과 나눈 악수와 포옹 등은 애정과 친밀함의 표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며 바이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2020년 대선 가도에 타격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I do think this about communication in general, beyond this. I'm a member of the Straight Arm Club. I mean, I'm a straight armor. And all of this. Just pretend you have a cold and I have a cold. 바이든의 신체 접촉을 다정함의 표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공화당의 공세 속에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적 정치활동위원회는 징그러운 조우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장면들을 담은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2015년 당시 바이든이 카터 전 국방장관 부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 등 과거 행적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민주당 잠룡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갤럭시 S10 5G가 KT5G와 만나면 갖게 되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고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 너도 가져볼래? 갤럭시 S10 5G 구입 시 부담은 반으로. KT5G 슈퍼체인지. 당신의 초능력 KT5G.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가치 하락으로 거래되는 금액 단위가 지나치게 커졌을 때 일정한 비율로 금액을 낮추는 조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원으로 낮추되 그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네, 말이야 쉽지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지금 굳이 이 말을 꺼냈을까?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정철진 평론가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떤 뜻입니까?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인데요. 네. 디노미네이션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액면가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단위. 예, 네. 채권에 그 표현돼 써 있는 단위. 그러니까 뭐 액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화폐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다시 한번 변경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뭐 100분의 1이라든가 1000분의 1로 단위만 교체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예.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화폐 개혁이라고 할 때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처음에 종이만, 그러니까 이 모양만 바꾸는 것도 화폐 개혁이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단위 가치를 줄이는 경우, 뭐 100원을 1원 1환으로 뭐 이렇게 예. 하는 것도 화폐 개혁. 우리 MB 정부 때 했었던 5만 원 신권 발행도 큰 범주에서는 또 화폐 개혁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네.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처럼 어마어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땐 뭐 빵 하나 사야 되는데 250만 원 이래야 되는 막 1,000만 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나라들이 주로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뿐만 아니라 호칭까지도 바뀐다는 건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가령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00분의 1이다, 100분의 1이다라고 하면 이제 1,000원이 1환이 되겠고요. 1원이 될 수도 있고 1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네. 이름만 바뀌는 거고요. 100분의 1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100원이 1환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단위가 줄어드는 이런 예.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 네. 기억에는 없습니다. 언제 단행이 됐던 겁니까? 역대 우리 화폐 개혁이 크게 두 번 있습니다. 굵직한 화폐 개혁이. 첫 번째가 이승만 정부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인데요. 네. 이 1953년 2월이었었는데 당시에는 100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통화 단위가 원이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100원을 1환으로 바꾸게 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고 두 번째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 1962년에 당시에 10환을 1원으로 줄이게 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그러니까 두 차례가 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에서 환이 됐고 환이 다시 원이 다시 됐고. 원이 됐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했었던 그 62년 화폐 개혁의 원이 쭉 쓰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이 1962년도의 얘기. 그러니까 저도 뭐 선배님들도 잘 모르고 부모님들 세대 때 이제 물어보면 그때 당시 어땠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1962년 6월 10일 0시를 기해서 거의 마치 우리 금융실명제 한 것처럼 예.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선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마다 동사무소에서 그거 바꾸려고 막 줄을 섰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 정부였기 때문에 뭐 며칠까지 무조건 이거 화폐 찍어내라고 해서 윤정기를 막 계속 돌린 겁니다. 예. 한국은행 직원들 중에서는 막 구토 그 냄새 때문에 잉크 냄새 때문에 구토해서 뭐 쓰러지는 직원도 나오고 그래요? 기한을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야사를 좀 보면 당시에 1962년에 왜 박정희 정부가 이 전격 그 화폐 개혁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는가? 화교 자본을 뭐 노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떠도는 자본이 국제 유태 자본과 뭐 화교 자본이 막 도는데 화교 자본이 실은 이제 빠르게 우리나라에 그때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지하 경제가 너무 크니까
이 한번 이렇게 리 액면 단위를 바꾸게 되면 지하에 있던 돈이 위로 환전화로 끄집어 나와야 네. 되니까요. 그 목적을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교 자본을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화교 자본에 대한 압박이었다라는 이제 야사도 나오고 있는데 후일에 보면은 실제로 이 1962년에 이 박정희 정부의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해봤더니 그렇게 지하 자금이 뭐 이렇게 빠져나오는 뭐 이런 것은 없었다. 뭐 이런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제 1962년도 이제 당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이런 농약 먹고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의아해하죠. 이게 가치 변화는 없는 건데요. 없는 겁니다. 네. 화폐 가치는 그대로 보존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환이 1원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만 환이 이제 10만 환이 된 거고요. 네, 뭐 10만 원이 예, 그렇죠. 10만 원이 된 거고 네. 1000만 환이 이제 100만 100만 원이 원이 된 된 건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걸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는 지금과 달리 미디어도 그렇게 발달돼 있지도 않고 네. 홍보도 그렇게 돼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촌 같은 데서 뭐 땅을 팔아 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1961년에 1000만 환을 손에다 넣었는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100만 원으로 되니까 일종의 화폐 착각, 이제 화폐 환상 같은 것들을 가지면서 내 재산이 이렇게 됐네, 줄어들었네, 네, 나 네. 망했네,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채권 채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화폐 단위가 똑같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렇게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던 분들은 아마도 그런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바로 이 감성적인 부분이 실제로 지금 현대 경제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데 이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또 자세히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가령 뭐 물건값이 1,000원 하던 게 뭐 10원이 됐다. 뭐 1,000원 하던 게 100원이 됐다. 그럼 하나 사 먹을 거 2개 사 먹고 2개 사 먹고 10개 사 먹겠죠. 예. 그런 식의 좀 효과가 있거든요. 이 화폐 환상이. 네. 그런 것들을 통한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을 노리는데 당시 1962년도에는 아마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내 재산이 10분의 1토막이 났네. 네. 아마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대로 이해가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네. 또 홍보를 접할 창구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환상, 네. 극단적인 선택 예. 이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세한 착각은 있을 수 있다. 네. 그 감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뭐 화폐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크게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네. 100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이제 사람들이 좀 소비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연구 논문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10만 원이 있고요. 네. 미국에 100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건 좀 약간 다른 차원이긴 한데 우리의 10만 원과 미국의 100달러의 체감은 훨씬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달러는 정말 큰 돈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10만 원은 좀 그냥 쓸만한 돈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단위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좀 이렇게 화폐에 대한 가치가 뭐 떨어진다라는 그런 화폐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반올림 혹은 올림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가령 이제 9억 하는 집이 이제 900만 원으로 줄어들인다. 뭐 예. 100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9억에서 10억 되기는 어렵지만 900만 원 하는 집값이 1000만 원 하기는 우리가 이제 화폐 체감으로는 이제 쉽단 말이죠. 네. 의외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올림성 인플레이션 하고 이제 가치 절하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1,850원이다. 네. 이걸 이제 환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108.5 환이 되는데 이렇게 안 쓰죠. 거의 109환, 나아가서 110환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자동 인플레가 나오면서 네. 경제 지표는 좀 좋아지게 명목상 이런 효과도 있고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아까 말한 그 화폐 환상해 주는 감성적 효과로 네. 경제에 좀 우회적인 효과를 줍니다. 이게 그 만약 10분의 1, 100분의 1로 나눴을 1000분의 때 1, 네. 예, 끝자리가 소수점이 아니라 일자리에 오더라도 그렇죠. 거의 버림과 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반올림이 올린다는 나옵니다. 올림이 거죠. 나옵니다. 그거는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플레가 항상 나오고 터키라든가 초창기에 좀 화폐 개혁 이후에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 좀 경제가 잘 나갔던 데는 예.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네. 그런 효과가
지금 보니까 꽤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소비재, 특히나 소비재가 그럴 것 같아요. 덩치가 작으니까 끝자리가 남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올리면은 파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겠네요. 그렇죠. 하고 경제 지표, 가령 우리 경제 성장률 지표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증대하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우리 국민 소득 3만 달러지만은 알게 모르게 소득이 높아지거든요. 명목 가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럼 바로 이주열 총재가 지금 이 시점에 리디노미네이션을 거론한 게 그런 부분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음모론 쪽으로 좀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의구심을 갖거든요. 야, 지금 뭐 경제 지표 안 좋고 하니까 이 통계상으로 좀 끌어올리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뭐 한국은행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늘 이제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 원화 가치 신인도, 신뢰도의 회복입니다. 저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대외 위상 제고라는 건데 우리 원화가 1달러에 뭐 1,100원, 4자리잖아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1달러 비교했을 때 4자리 나오는 게 실은 원화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우즈베키스탄 정도. 그거 OECD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화가 대외적으로 보면 괜히 무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관광하러 오는 이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나 유로화를 이렇게 바꿀 때 갑자기 막 원화가 왕창 손에 들어오니까 마치 우리 원화를 무시하는 행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 대외 위상 제고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는 거래 생활 편의를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물건값 막 계산할 때 4,425원 막 이렇게 하면 막 10원짜리 세야 되고 공과금 납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4달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거래 편의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인플레가 좀 유발이 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된다. 오늘 뭐 나온 통계가 지금 극심한 디플레 상황, 뭐 소비자 물가가 0.4%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점도 많이 노렸고 마지막 4번째, 이건 이제 화폐 개혁의 근원적인 또 이유이기도 한데 지하 경제의 양성화. 어쨌든 100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바꾸게 되면 숨어있던 돈들은 돈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특히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은 뭐 GDP 대비 20%, 25%가 지금 지하 경제에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런 차원을 리디노미네이션의 이유로 지금 꼽고 있죠. 그러니까 지하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양성화다. 양성화입니다. 자, 뭐 지금 이제 기대 효과, 긍정적인 면을 봤는데요.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면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효과이기도 양면성이 있기도 한데 요즘 같은 때는 한국은행이나 우리 정부는 인플레가 좀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너무 극심한 디플레니까 이 통계치가 다 안 나오거든요. 경제 지표가 저런 상황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되면서 원치 않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이제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9억 원 하는 집값 뭐 100분의 1 했을 때 얘기했는데 9억에서 10억 진짜 뭐 1억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900만 원짜리가 이 1000만 원 가는 것이 의외로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리디노미네이션 결과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진짜 잡아놓은 어떻게 해서 잡아놓은 이 집값이 또 한 번 출렁거릴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이거 화폐 다 바꿔야 되죠. 또 홍보를 또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ATM기 뭐 많이 안 쓴다고 하지만은 그거 다 바꿔야 되고요. 시스템 바꿔야 되고요. 우리 국내에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왜 글로벌로도 이제 바뀝니다. 이런 홍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저런 돈까지 써야 되느냐 또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에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저도 큰 틀에서는 원화 가치의 뭐 신뢰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상황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전체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저렇게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걸로 좀 힘 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포커스를 좀 이렇게 좀 흐트러드릴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경기 부양 쪽으로 통화 정책이나 뭐 금융 통화 당국도 좀 몰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시기상으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현실성이 뿐만 아니라 준비도 상당 부분 오래 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뭐 수건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연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박승전 하는 총재도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어제 추적기자 시절이었던 이제 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거의 이제 막 하자라고 얘기가 막 됐었거든요.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근데 그때도 여론에 밀려서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만 하고 싶어 했느냐? MB 정부도 이거를 이제 굉장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명목지표 개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그때 MB 정부는 약간 우회적인 꼼수로 나온 게 5만 원권이죠. 네. 저 5만 원권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시면요, 저 5만 원권 이후에 우리의 씀씀이가 이렇게 퍽 크게 오릅니다. 알게 모르게 인플레가 나와요. 즉 경조사비 같은 경우가 3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5만 원권 이후부터는 3만 원이 이제 10,000원짜리를 넣으면 괜히 미안해지고. 네, 5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저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이제 MB 정부였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네. 화폐 개혁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아, 저게 이제 딜레마기도 하고 이론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터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꼽히고, 브라질 같은 경우, 또 러시아도 화폐 개혁 이후에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2년 반, 3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역효과가 훨씬 더 많았고 부작용이 굉장히 컸었고요. 우리랑 뭐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너무나 인플레가 심해서 화폐 개혁을 했지만 그때부터 거의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요. 네. 남미 쪽, 뭐 아프리카 쪽 다 화폐 개혁으로 완벽한 이 펀더멘탈까지 잡아서 성공한 나라가 아직은 없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그래요. 그나마 이제 유로인데, 유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틀에서 각국의 모든 화폐를 바꿨으니까 이제 화폐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지역 통합 화폐니까 조금 다른 차원이기도 해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러나 5년 정도 이상을 바라봤을 땐 이게 꼭 한 경제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효과는 없다라고 이제 반대쪽에서는 많이 주장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쪽, 해야 된다는 쪽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4달러 비교, 4,425원에 25원에 뭐 4,535원 너무나 어렵고 외국인들이 무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4달러는 4원으로 하는 뭐 이 정도는 돼야 원화 가치를 제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본 이제 엔화 대비 우리 그 가치를 보면 한 10분의 1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 조금 속상하긴 해요. 네. 물론 감정적인 걸 수도 감정적인 거죠. 네. 하는 겁니다. 반대파에서는. 예. 네. 근데 여하튼 간에 이제 디플레이션, 경기 부양 필요성이 있을 때 침체기에는 이 얘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건데. 네. 네. 근데 지금 금리를 좀 낮춰서라도 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음모론적인 의혹, 뭐 예. 지적들인데,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진짜 원한다면 차라리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지금 갑자기 이거 국민들도 잘 모르는 걸 생뚱맞게 꺼내지 말고 예. 차라리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돈을 좀 푸는, 유동성을 푸는 정책이 어떨까. 지금 화면 속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0.4%, 지금 뭐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거의 2년 내, 3년 내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1분기 전체로 봐도 0%대 디플레니까 네. 분명히 좀 걱정이 될 겁니다. 한국은행도. 한국은행의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입니다. 연 예. 2%. 그래서 약간 시청자분들이 혼동할 게 인플레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요. 한 7, 8%가 나쁜 거고,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의 이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3%, 3.5%는 나와준다면 그만큼 우리가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0.4%라는 건 지금 한국 경제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괜히 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돌아가지 말고 예. 차라리 금리 인하를 하자. 네. 미국도 지금 금리 동결하고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그 자기 하수인 레리 커들로 시켜가지고 기자회견해가지고 0.5%포인트 낮춰야 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공법을 택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적도, 주장도 있는데, 아마 하나는 여기서 또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이 이제 바로 또 들썩이니까 네. 그런 고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나 또 싶습니다. 고민은 있겠는데, 그러면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디노미네이션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거 뭐 하냐. 네. 차라리 금리를 낮춰라. 지금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론을 유도하려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금리를 낮춰보고 싶은? 그렇게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리디노미네이션 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지하 경제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아 이거 보니까 한 1년 내에 할 것 같네. 그럼 이제 스스로 조금씩 미리 나온다. 미리 나와가지고 좀 시중에 돈을 풀게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질문하세요. 리디노미네이션이 장기적으로도 효과를 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그럼 이제 그걸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게 명목 가치를 끌어올렸잖아요. 실제 우리의 경제도 함께 끌어올린다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나올 때 항상 주식시장도 경제도 안 좋았던 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면 그 저금리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금리를 한번 낮추기 시작하면 실은 경제는 더 죽고 또 낮추면 더 죽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분들도 이게 일시적으로 몰핀을 맞고 마치 스테로이드 주사처럼요. 어느 정도 맞은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끊고 스스로 쫙 커야 되는데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한번 맞기 시작하면 더 나달라고 하지 극복하기가 참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라는 게 또 반대파의 의견입니다. 그게 또 평론가님의 결론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자. 이렇게 갑자기 훅 던지지 말고. 그럼 지금 그 총재가 하는 총재가 던진 시점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여론을 한번 떠보려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너무 뭐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시점이 또 미국이 금리 동결 올해 안 한다라고 하고 좀 이제 통화에 있어서 금리 인상은 없으니까 뭐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나갈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좀 뜬금없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교훈은 딴짓하지 말고 경기 부양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실은 현지 시각으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정과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실은 또 워싱턴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던퍼드 합참의장이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동맹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상호 안보 이슈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 80명의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12명의 재취업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5월에 퇴직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6명의 퇴직 공직자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전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인사 등 6명은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소득층의 암 사망률이 고소득층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화생명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30만 명을 분석한 결과 한 가구의 1년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망률이 12%, 3천만 원 미만은 3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 사망률을 보면 무직이 41%,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와 단순 노무직 사망률이 각각 40% 안팎으로 평균 사망률의 2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의료직 종사자의 사망률은 11.3%, 교육직 종사자는 10.6%로 비교적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하청 노동자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하는지, 또 사고가 많은 정비 유지와 보수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바로잡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가 매입을 위해서 1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을 위해서 지난해 8월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임대한 상가 4개 외에 빈 상가 6개가 더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장과 건축물 대장 확인 결과 김의겸 전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에는 공실로 처리한 상가 6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은 정상적으로 취급한 대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해명 자료를 통해 외부 감정평가 법인의 건물 개방도를 보면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대출을 정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출이 이루어진 지난해 8월에는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가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해도 대출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라돈 매트리스 파문이 일면서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겨울 전국 가정의 라돈 농도를 조사했는데 이 농도가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천상규 기자입니다. 이 가정은 최근 개학을 앞두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방에 새 침대 매트리스와 책상 등 가구를 들였습니다. 또 거실에는 소파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환경 유해 물질, 특히 지난해 유해 방사선인 라돈 파동이 떠올라 새로 구입한 매트리스와 가구가 걱정거리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빌려준 라돈 검출기를 설치해 측정한 결과 결국 예상보다 라돈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측정해보니 집안 라돈 농도는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국 7,200여 가구의 평균 라돈 농도는 72.4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처음 라돈을 측정한 2012년도 124.9, 2014년 102, 2016년 95.4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 주택에 개별 통보하여 라돈 기준을 초과한 주택들은 환기를 통해서 라돈 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인 200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를 넘은 가구는 전체의 5.6%인 40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조사 때마다 라돈 농도가 감소한 것은 매일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매일 환기하는 가구는 45%로 2012년 첫 조사 때의 2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라돈 등 유해 물질은 환기만 잘해도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방의 또 다른 멤버로 거론된 슈퍼주니어 강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슈퍼주니어 강인의 소속사 레이블 SJ 측은 강인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연락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만약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준영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대화방이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3년 전 프로그램이라서 이미 없어졌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판에서 한국인 40대 남성이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판에서 여행 중이던 A씨가 지난 2월 14일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제외공관이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사이판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고 현지 한인회 등도 실종자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충남 서천군 한솔재지 장안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기 보수를 담당하는 28살 A씨가 완제품 이송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혼자 점검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솔재지 계열사 직원으로 1년 4개월 전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등굣길 여고생을 들이받은 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항버스 운전자 44살 조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아침 8시 40분 용인시 상현동의 한 교차로를 건너던 17살 김모 양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당시 보행자 신호 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조 씨는 버스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지하철 3호선 교대역 부근 13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 외부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때 우리는 월드 클래스. 늦기 전에 TS. 저는 치질이 있습니다. 나도 치질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말 못할 고민 치질. 문제는 항문혈관이죠.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먹으니까 참 편하죠? 치질은 치센. 마음껏 관절 쓰고 펭귄이 언제나 관절 튼튼 펭귄이 개펜텍. 굿바이 관절염 고마워 개펜텍. 관절엔 펭귄이 제일. 개펜텍. 호출이다. 새로운 타겟 IT 쪽이야.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가 뭐지? 은행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IBK 기업은행. 완벽한 날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맑고 포근해졌지만 대기가 건조해지고 일부에서는 강풍과 돌풍이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내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강한 바람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30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봄꽃 나들이객과 등산객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서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낮 기온도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서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4도, 광주 2도, 부산 7도, 평양 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6도, 광주 18도, 부산 18도, 울릉도 17도, 금강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